북한에서 한 부부가 사업이 성공하고 오만해졌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처형당한 부부는 50대로 알려졌는데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 부품 일반 자전거를 판매, 수리대여 하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평양 사동구역 조선직업 총동맹 중앙위원회에도 정식으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부업으로 상당한 이익을 챙기면서 지역사회에서 큰 손으로 불리자 일부 주민들은 이들 부부에게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부의 처형식은 주민 2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외 공간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소식통은 당시 처형 광경에 대해 시장 운영자, 노점 운영자 등 모든 관리자가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주민 200여 명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 이후 모든 사업가는 우리도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생생한 뉴스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북한에서 성공은 곧 감시를 의미하고 질투를 의미하며 결국엔 죽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들이 하나둘씩 처형당하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도망쳐야 한다고. 오늘은 성공이 죄가 되는 나라,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평양 중구역에 있는 제 아파트 거실. 저는 그날 저녁 조선중앙텔레비전을 보다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반공화국적 행위로 인민의 재산을 축내고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반역자 박성철을 공화국의 이름으로 처단하였다. 아나운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총살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흐릿하게 나왔습니다. 박성철. 그는 제 사업 동료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함께 중국 바이어들을 만나고 외화를 벌어들이던 무역회사 지배인이었습니다. 당에서 허가받은 합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여보. 옆에 앉은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박성철 동무를 알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집 식구들과 명절 때마다 만나 식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성철은 제가 아는 한 가장 충실한 당원이었습니다. 수령님 교실을 달달 외웠고 매주 생활 총화에서 모범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공화국적 행위라니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 성공했다는 것. 그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에서 외화를 벌어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이번에는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며 처형합니다. 박성철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아는 무역업 종사자 5명이 처형당했습니다.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양에 좋은 집을 샀고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으며 외국 물건들을 좀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대동강변의 불빛들, 려명거리의 화려한 건물들. 김정은, 원수님 시대에 들어서며 평양은 점점 더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뒤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공포.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 힘을 실어주세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재산, 평양 중심부의 아파트,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 남은 가족과 친척들. 탈북이 발각되면 3대가 멸족당합니다. 그것이 북한의 법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어떻게 제가 평양에서 무역업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 25살 때부터 대외 무역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였습니다. 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국가는 더 이상 배급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께서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각자 알아서 외화를 벌어오라.
이것이 제게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좀 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경공업 공장 부장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중국 무역상들을 자주 봐왔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익혔습니다. 2010년쯤 제가 35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무역회사 지배인 직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당 산하 기관 소속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개인 사업 같은 건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당이나 군, 아니면 어떤 기관의 이름을 빌려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모든 것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주로 한 일은 북한의 수산물과 광물을 중국에 팔고 중국의 생필품과 전자제품을 북한에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래였습니다. 단둥에 있는 중국 상인에게 북한산 조개를 몇 톤 팔고 그 돈으로 중국산 핸드폰을 100대쯤 사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점점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 덕분에 도당 간부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에게 매달 상납금을 바쳤습니다. 한 달에 중국 돈으로 5천 위안씩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제게 통행증을 발급해주고 세관 검사를 봐주고 보위부의 감시를 덜 받게 해주었습니다. 2012년쯤 되자 저는 평양에서 제법 알려진 무역상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미화로 5만 달러 정도를 벌었습니다. 물론 그중 절반은 상납금과 뇌물로 나갔지만 그래도 남는 돈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중구역에 40여 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북한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큰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중국산 대형 텔레비전을 놓았고 부엌에는 중국산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양 제1백화점에서 중국산 옷을 사 입었고 딸아이는 외국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제 아들은 만경대학생 소년공전에서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에는 항상 불안이 따라다녔습니다. 당 간부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천 위안이었던 상납금이 1년 후에는 1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후에는 2만 위안이 되었습니다. 김동무, 요즘 사업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당 조직도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다음날 보위부에서 호출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질투였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남이 잘 사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특히 당 간부들은 자기보다 돈이 많은 평민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2015년쯤부터 저는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김정은 원수님께서 집권하신 후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당했습니다. 그 후로 숙청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돈 있는 사람들, 외화를 다루는 사람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조심하고 있으니까. 상납금도 꼬박꼬박 바치고 있으니까. 그것이 제 착각이었습니다. 2014년 9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저는 사무실에서 중국 바이어에게 보낼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국가보위부다. 손들어. 4명의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고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김철수 동무, 당신 요즘 무슨 일 하고 있나? 보위부 좌장대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무역 업무를. 우리가 다 알고 있네. 중국 놈들과 거래하면서 국가 재산 빼돌리고 있지? 아닙니다. 저는 정당하게. 입 닥쳐. 그들은 제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처를 열고 서랍을 뒤지고 컴퓨터를 조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에 보고하는 깨끗한 장부, 또 하나는 실제 거래를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실제 장부는 집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뭔가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동무, 요즘 벌이가 좋다며? 보위부 좌장이
제 책상에 걸터 앉으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평양 중구역에 큰 집도 샀다며 자식들 외국어 학원도 보내고 그것은 우리가 보기엔 김동무가 자본주의 사상에 좀 물든 것 같은데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본주의 사상. 이 말은 곧 정치범 수용소를 의미했습니다. 아니, 요즘 분위기로는 처형을 의미했습니다. 김동무, 우리도 동무를 도와주고 싶네. 그런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미화 5,000달러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사무실 금고에 비상금으로 숨겨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번엔 봐주겠네. 하지만 다음부터는 매달 찾아올 거야. 알았나?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구나. 제가 번 돈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의 것이고 보위부의 것이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을 위해 돈을 모아주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같은 무역업을 하던 리처로 동무가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국가재산 횡령 및 반공화국적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리처로 동무는 보위부의 뇌물 요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는 석 달 후 공개 재판을 받고 총살당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을 직접 보러 가야 했습니다. 당에서 무역업 종사자들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이유였습니다. 운동장에 세워진 리처로 동무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제 또래였고 두 아이의 아버지였으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가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공화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저도 따라서 외쳐야 했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저도 의심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끌고 가고 저는 운동장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느꼈습니다. 제 얼굴이 날마다 어두워지는 것을.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는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에 대해서. 2016년 겨울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해에만 제가 아는 무역업자 3명이 처형당했습니다. 모두 제 친구들이었고 제 사업 파트너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성공했다는 것.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소? 아이들을 재운 후 우리 부부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집안에도 도청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렇게 가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 같소?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다른 방법이 없소?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도 리처로 동무처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은요? 동생은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북한에는 연좌제 가족 처벌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탈북하면 남은 가족들이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3대가 멸족당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여기 남아서 죽거나 탈출해서 가족들이 고생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오. 아내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살기 위해 떠나기로.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4식구였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15살 딸과 12살 아들. 4명이 함께 국경을 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먼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출장을 갈 때마다 조심스럽게 탈북 브로커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즘 두만강 쪽이 경비가 심해졌다더라. 국경경비대한테 돈 먹이면 눈 감아준다던데. 중국까지 가는 것보다 중국에서 잡히지 않는 게 더 어렵다더라. 온갖 정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2017년 2월, 저는 단둥에서 한 조선족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오래 거래해온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사장님, 혹시 북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아십니까? 김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선생, 그거 위험한 소리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절박한 사람이 있어서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가족이 탈북할 거라는 것을. 김 사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있긴 한데 돈이 많이 들어요. 1인당 미화 5,000달러, 4명이면 2만 달러.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저는 그 정도는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처 좀 주시겠습니까? 그날 저는 브로커의 중국 핸드폰 번호를 받았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거래할 때마다 일부러 장부를 조작해서 돈을 숨겼습니다. 한 번에 1,000달러씩, 2,000달러씩. 석 달 동안 25,000달러를 모았습니다. 탈북 비용 2만 달러와 중국에서 쓸 비상금이었습니다. 그 돈을 집 안장롱 뒤쪽 벽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조금씩 준비를 시켰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곧 함경도 쪽으로 출장을 가야 할 것 같다. 너희도 같이 가서 백두산 구경하자. 딸아이는 좋아했지만 아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함경북도 통행증을 위조했습니다. 제 직위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경 근처에 사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최동무 오랜만이네. 다음 달에 그쪽으로 출장 가는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2017년 5월, 박성철 동무가 처형당한 그 달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일지도 몰랐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주에 함경도 출장 갑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통화가 될 거라는 것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17년 5월 23일, 우리 가족은 평양역에서 함경북도 무산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장마당에 가는 아주머니들, 출장 가는 간부들, 군인들. 저는 평소처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25,000달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빠, 백두산 정말 볼 수 있어요? 12살 아들이 신나서 물었습니다. 그래, 꼭 보여줄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기차는 20시간을 달렸습니다. 무산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둔 최동무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제 대학 동기였고 지금은 무산광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동무 오랜만이네. 어서 들어오게. 우리는 그날 밤 그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최동무와 술을 마시면서 저는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 시절 이야기, 군대 이야기.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이다. 내일 강을 건너야 한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브로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11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겠다. 약속 장소는 두만강변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무산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저는 최동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무,
오늘 저녁에 거래처 사람 만나야 해서 나갔다 올게. 그래. 그럼 저녁은 우리끼리 먹으면 되겠네.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가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돌아갈 수 없어. 저희는 택시를 잡아 타고 강변 마을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브로커가 알려준 위치로 갔습니다. 강변의 한 빈집이었습니다. 집 안에 중년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네, 맞습니다. 돈은 준비했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미화 2만 달러. 브로커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밤 11시에 국경경비대 교대 시간을 이용해서 강을 건넌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비대한테는 제가 이미 돈을 줬습니다.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30분 동안 그들은 눈을 감을 겁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강폭이 좁은 곳이라 빨리 건너면 10분이면 됩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딸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10시 50분. 브로커가 밖을 살피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갑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절대 소리내지 마세요. 우리는 빈집을 나와 강변으로 걸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었습니다. 저 멀리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나무까지 갑니다. 거기서 강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걸었습니다. 갈대숲을 지나고 자갈밭을 건너고 드디어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 그 강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지금 강물이 얕습니다. 허리까지만 옵니다. 천천히 건너세요. 뛰면 소리가 나니까 절대 뛰지 마세요. 브로커가 먼저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간다.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 강을 건너면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부모님도 형제도 친구들도 다시는 못 본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물은 차갑고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까지 왔다가 점점 깊어져서 허리까지 찼습니다. 아들이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업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초소에서 불빛이 이쪽을 비췄습니다. 누구냐? 군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뛰세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물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타타탕. 총알이 물에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계속 가. 멈추면 안 돼.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내와 딸도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다행히 맞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내가 울면서 제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강변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중국 땅에서 북한 쪽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것이 제가 북한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차에 태워 연길시로 데려갔습니다. 새벽 2시쯤 도착한 곳은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세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바로 북송됩니다. 북송.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잡히면 무조건 북한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북한에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거나 총살입니다. 브로커님, 그럼 언제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단속이 심한 시기입니다.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한 달. 우리는 그 좁은 여관방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방은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낡은 텔레비전 하나, 그리고 비좁은 화장실. 평양에서 40평 아파트에 살던 우리에게는 감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으니까요. 첫 며칠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가서 놀면 안 돼요? 안 돼. 밖에 나가면 위험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조금만 참아라. 곧 한국 갈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공안들이 이 근처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 밤에 출발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짐을 싸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외진 곳, 산속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조선족 할머니 댁에 숨었습니다. 할머니는 70대였고 혼자 사셨습니다. 어휴, 고생들 많이 했겠네. 여기서 좀 쉬어라. 할머니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숨겨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2주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생겼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공안차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빨리 다락방으로 숨어. 우리 네 식구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펼 수도 없었습니다. 아래에서 공안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혹시 조선 사람 본 적 없습니까? 아이고, 난 늙어서 잘 몰라요. 요즘 이 근처에 탈북자들이 숨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상한 사람 보면 바로 신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안들이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1시간 넘게 다락방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숨소리를 죽이느라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밤에만 갈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동할 때가 됐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가는 겁니까? 먼저 기차로 광저우까지 갑니다. 그 다음 동남아시아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기차요? 신분증 검사는요? 위조 신분증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조선족으로 위장하는 겁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중국 전역을 가로질러 가야 한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순조로우면 일주일입니다. 하지만 도중에 검문에 걸리면. 브로커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검문에 걸리면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흘 후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경찰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해. 저는 조선족입니다. 아빠, 무서워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꼭 한국에 갈 거야. 거기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한 달을 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탈북은 북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어려움은 중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긴 여정의 끝에 정말 자유가 있을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두려워도 그것이 우리 가족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할머니 댁을 떠나던 날 할머니가 우리에게 만두를 싸주셨습니다. 길에서 먹어라. 그리고 조심해서 가거라.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희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 모두 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지. 꼭 살아서 한국 가거라. 우리는 다시 떠났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여정 속으로. 2017년 7월 초, 우리는 선양역에서 광저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브로커가 만들어준 위조 신분증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김춘호, 김정숙, 김미란, 김민준. 우리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이름이었습니다. 기차표를 살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매표원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위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매표원은 잠깐 쳐다보더니 표를 끊어주었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기차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광저우까지는 3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는 경석칸에 앉았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변에는 온갖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농민공들, 장사꾼들, 여행객들. 저는 아이들에게 계속 당부했습니다. 절대 조선말 하지 마. 중국어만 써야 해. 하지만 12살 아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한 지 5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철도 경찰이 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모두 신분증 준비하세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공안은 한 명씩 신분증을 확인하며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신분증. 저는 4명의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공안은 신분증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광저우 갑니다. 친척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조선족이십니까? 네, 연변에서 왔습니다. 공안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이들을 봤습니다. 애들 몇 살이야? 딸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15살이에요. 중국어 발음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공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선족인데 중국어가 서툴네? 아, 애들이 조선족 학교를 다녀서 중국어가 약합니다. 저는 황급히 둘러댔습니다. 공안은 한참 동안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가세요. 공안이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2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저우에 도착한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브로커의 연락을 받아 한 조선족 식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을 라오스까지 안내할 사람입니다. 라오스?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라오스에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라오스까지 갑니까? 먼저 광저우에서 쿤민까지 비행기를 탑니다. 그 다음 육로로 라오스 국경을 넘습니다. 또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또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광저우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심사관이 신분증을 스캔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는 그의 표정을 저는 주시했습니다. 여행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가족 여행입니까? 네, 애들 방학이라 여행 가는 겁니다. 심사관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들었습니다.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은 짧게 통화를 하더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3번째 관문 통과.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갈 수 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버스로 10시간이었습니다. 국경 마을에 도착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국경을 넘습니다. 정식 통로가 아니라 산길로 넘어가야 합니다. 또다시 불법 월경이었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산길을 올랐습니다.
1시간을 걸어 올라가자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저게 국경선입니다. 저 너머가 라오스입니다. 브로커는 철조망 밑에 구멍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로 기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철조망 밑을 기어서 넘어갔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시내까지 걸어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브로커가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비엔티안 시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국기가 걸린 건물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저는 그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여보, 저기 태극기. 아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3개월.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온 5,000km의 여정.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사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한국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라오스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지낸 후 우리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내준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오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2017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정확히 석 달 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에 왔다는 것을.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석 달 동안 그곳에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말투, 생활 방식, 문화.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많은 단어가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불렀지만 한국에서는 친구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인민반장이었지만 한국에서는 통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살림집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자유였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북한에 대한 영상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영상, 탈북자들의 증언,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북한에서 이런 것을 봤다면 당장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원을 나온 것은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상납금을 바칠 필요도 없었고 보위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남한 아이들과 말투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달랐습니다. 특히 아들은 학교에서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습니다. 야, 너희 북한에서는 밥도 못 먹고 살았지? 너희 김정은 찬양만 하고 살았지? 아들이 울면서 집에 왔던 날,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민준아, 그 애들은 몰라서 그래. 북한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조금만 참아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리고 정말 시간이 지나자 나아졌습니다.
1년쯤 지나자 아이들도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아들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평양에서 15년 동안 무역업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평양에서 벌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빼앗길 걱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한강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저는 가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2017년 그날 밤 두만강을 건너기를 잘했다. 물론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 형제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소식도 들을 수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아마 부모님은 저희 때문에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갈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북한에 남았다면 저는 지금쯤 살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성철 동무처럼, 리처로 동무처럼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 딸은 자유롭게 꿈을 꿉니다. 아빠, 나 대학 가서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북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제 아들은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자유. 북한에서는 이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면 처형당하고, 돈을 벌면 빼앗기고, 자유롭게 생각하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봅니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자유롭게 달리는 자동차들, 자유롭게 빛나는 햇살.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에는 여전히 2,500만 명의 사람들이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자유를 꿈꿉니다. 그들도 저처럼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 북한도 변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것입니다. 성공이 죄가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탈출해 자유를 찾은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유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